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느냐? 인구 소멸에 대해서도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갖고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야 한다. 이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서 오늘 전남 서부권 타운홀 미팅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 김희수 진도 군수인데요.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지역의 통합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군수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인구 소멸의 대안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요. 또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수입한다? 군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가 진통과 우려, 또 기대와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통합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 민형배 의원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으로 전남 동부권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2월 5일 목요일에 준비한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이 경기도 과천경찰서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관련 고소장은 지난해 서울 은평경찰서, 순천경찰서 등에 제출됐었는데요. A 변호사가 이쪽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 과천경찰이 병합을 해서 수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이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의 법무법인 교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이 A 변호사의 혐의, 유족들의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고도 유족들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4년 여순 사건 희생자 재심을 대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희생자 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7억여 원을 대리수령하고도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뒤늦게 형사보상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지급을 요청을 했지만 A 변호사는 수차례 전달하겠다 그렇게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이 변호사는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을 할 때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찔끔찔끔 쪼개서 송금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4억 700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 변호사회는 A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도 제도적 허점 개선에 나섰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국가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한다. 아니다.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번 여순 사건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한 광양시의 공무원들 얘기네요. 관련된 선고 결과까지 나왔네요. 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일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전직 공무원 B씨와 또 다른 공무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업자에게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인 공사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은 참작을 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조기 집행이거든요. 코로나19 때 그때 조기 집행하라고 한참 공무원들도 압박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요. 이 문제인데 아무튼 전 현직 공무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서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을 채우려고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시공되지 않은 공사 금액까지 더해서 업체에 지급을 하기도 해가지고 그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1심 선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봄축제인 광양매화축제 축제 시기를 좀 유동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 13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것으로 우선 정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구례 산수유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열리게 되는 건데요. 올해 축제는 미디어 아트,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한 체류형 문화관광축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축제에서는 지역 특화 먹거리와 관광 연계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 시대에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광양 출신 민화작가 효천 엄재권 화백특별전이 열리고요. 이남, 방우송, 군함 콜렉티브 등 국내 대표 미디어 아트 작가 8명의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예. 특히 올해 축제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이 광양에 있는 창의예술고등학교에 그 연주회가 있고요. 깜찍한 메도리 굿즈샵이 마련이 됩니다. 예. 황금매화 매실 겟 이벤트, 그런 기획 행사와 함께 또 스탬프 투어, 매화 인생 사진관, 매화꽃 활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네. 둔치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컨런과 금천 계곡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2박 3일 사전 예약 캠핑 등 특별 체류형 콘텐츠를 통해서 방문객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꽃을 보는 것에 넘어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훨씬 다채로워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매화 없는 매화축제가 되지 않길 축제 시기에 매화가 좀 예쁘게 활짝 펴 있기를 이번엔 좀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취재하신 내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 수를 집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계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 항상 연초가 되면 지자체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객 수인데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왔냐 막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또 기사도 실제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어디를 방문한 관광객이 몇 명을 돌파했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 예. 네네. 그래서 봤더니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고흥은 작년에 888만 명이 왔고 저희 권역은 아니지만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시대가 눈앞에 왔다. 985만 명이 찾았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전라남도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총 지난해 전남도에 온 이제 방문객이 한 6,456만 명 정도 된다. 6천 거의 500만 명 된다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치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냐?
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봤더니 이게 집계한 기관마다 숫자가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좀 크게는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8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200만 명이고 이렇게 차이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 어느 게 맞냐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고흥군에서는 888만 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제 전라남도 자료를 보니까 200만 명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고흥이. 네네. 그러니까 4배 넘게 차이가 나죠. 예. 또 그 해남도 마찬가지로 984만 명, 이제 1000만 명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33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또 전라남도 집계에 따르면. 같은 시기만 놓고 집계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5년 기준이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고흥과 뭐 해남뿐만이 아니라 예.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고흥만큼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뭐 만 단위, 천 단위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원칙적으로 어떻게 집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차이 나는 겁니까? 일단 그 집계하는 방식과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네. 일례로 보통적으로 지자체가 관광객 수를 집계할 때는 예. 이제 주요 관광지에 있는 그 무인 계측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로등처럼 CCTV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인 계측기로 이제 관광객 수를 파악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유료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예.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냐 이걸로 또 계측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사람이 몇만 명 손으로- 모였다. 네. 그리고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다 예, 카운트가 예. 되지 않고 그래서 어림잡아 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수기로 직접 안내원이 또 세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외에 차량으로 이제 어림잡아서 음. 카운팅을 하는 거죠. 한 차에 뭐 가족 단위가 왔을 때 한 4명으로 아하, 잡는다. 평균치 내서 네, 주차된 곱하기 차량 몇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계 방식과 기준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라남도는 왜 좀 적냐라고 그러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라남도는 문체부에서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관광객들 데이터, 관광 관련 데이터를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등록된 관광지만 카운트를 해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은 그 지역을 방문을 했지만 그 관광지를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죠? 그 사람 수는 관광객 수로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허. 만약에 제가 여수를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여수를 놀러 네. 왔어요. 그러면 케이블카도 탈 수 있고 예술랜드도 갈 수 있고 오동도도 갈 수 있고 오동도 여기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2명이 갔는데 6명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관광지마다 또 집계가 되니까 이게 뭐 중복되는 거를 그렇죠. 뺄 수가 없군요. 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진짜 솔직히 한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한 군데만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쭉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 근데 이게 또 뭐 교수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봤는데 일단 학술적으로도 예. 모호하다. 관광객을 어디까지 관광객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뭐 출장 와가지고 잠깐 들렸다 가는 걸 수도 있고 예. 뭐 관광 삼아 온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방문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관광객 자체의 정의가 좀 모호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정확하게 이거를 딱 뭐 표준화된 정의가 예. 있는 건 아니다라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집계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통계를 또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요걸 근거로 또 뭐 관광 정책을 세우고 맞습니다. 아니면은 내년 계획을 세우고 뭐 비전 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광객 수는 뭐 지역 이미지와도 직결된 거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와도 뗄래야 맞아요.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성과로 관광객이 얼마가 왔는지를 어필을 지자체마다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관광객 현황은 기본적으로 관광 계획을 또 지자체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매년. 이 수립에 있어서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근거 자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근거 자료로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할 만한 자료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진짜 해남 같은 경우에 1,000만 명이 고지에 와 있다 해서 내년 계획은 1,000만 명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0만 명대가 왔다는 게 진실이라면
이거는 또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숫자가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학술적 개념, 관광객의 개념부터 좀 통일된 산정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남연구원 쪽에도 또 자문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차 검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광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중복 카운트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뭐 이제 통신사의 뭐 위치를 파악하고 뭐 카드 결제 관광지를 가면은 이제 여행 가면 이제 카드를 쓰니까 소비를 하니까 카드 결제 뭐 이런 여러 지표들을 조금 교차로 검증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관광객 수 정량적인 거에만 몰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정말 이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정량적인 지표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의견을 좀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 리포트는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8시 20분입니다. 20분에 조금 빨리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동시에 취재를 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여수의 한 아파트 사기 분양 소송 1심 결과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뭐 여수의 어떤 아파트고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쯤에 취재한 아파트고요. 테라스가 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금 인기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네네 관심이 좀 있었던 아파트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뷰가 굉장히 잘 빠지고 그 소호동 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서 굉장히 와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런 소문이 좀 났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기 분양 소송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입주민들이 이제 이거는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 입주민들 분들 중에 입주 예정자 중에 일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한 거고 1심 판결에서 이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기 분양이라고 그때 당시에 주장을 했었냐면 지상 1층이라고 돼 있었는데 방 창문을 여니 벽이 있고 그러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하인 거고 그리고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카탈로그나 여기 나와 있는데 테라스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공용구역으로 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양 사기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분양 이제 할 때 당시와 직접 입주를 하려고 봤던 집이 너무 다르다. 이거 계약 못한다. 계약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한 소송. 근데 그게 1심에서는 입주민들 편을 들어줘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뭐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고 할지 이 돈들을 이제 입주민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일단 1심 결과라서 이게 확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항소를 했고요. 그 피고 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또 1심에서는 일단 이겼으니 뭐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분들. 근데 지금 이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입주민들도 나름 그 입주 예정자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간 뭐 한 몇 년 동안 돈은 넣고 입주는 하지 않고 그 돈을 지금 날렸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입주 예정이었던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입주를 이제 소송한 분들은 입주를 안 했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잔금을 다 치르고 일단 세를 준 상황, 세를 주고 또 세가 이제 나가가지고 또 지금은 비어 있는 상황, 뭐 여러 상황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라고 보면 어쨌든간에 입주민들이 승소를 했다라는 거여서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뭐 다른 세대들 소송 중인 또 다른 세대들도 있고요. 또 그거를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입주를 또 한 기존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그 기존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 내용은 내일 저녁에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시 추진. 어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관문으로 꼽혔던 시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통과가 되면서 국회에 발의된 전남 광주 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공청회 등 여러 방식으로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아쉽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자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처음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민형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희 광주 지역구 네. 의원이셔서 그간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연결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처음이네요. 예. 네. 오늘 순천 일정 소화하셨다고요? 네네, 오늘 아침부터 순천에 와서 주택관리사협회 분들도 뵙고, 아랫장에도 들르고, 그리고 순천시의 출입기자분들하고 예. 의견도 나누고, 기업 간담회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가서. 그리고 오후에 이제 그 기업 간담회 끝나고 나서는 순천에서 순천대학교의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산하연극관에서. 예.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듣고 통합 관련한 네, 말씀들 듣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동부권 주민들과도 이제 본격적인 좀 스킨십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는 셈입니다. 예. 예. 민형배 의원님,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된 구상 또 의견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지금 내주고 계십니다. 이 네. 세부 내용 엿듣기 전에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남과 광주는 도대체 왜 통합이 되어야 하며 왜 이렇게 지금 속전속결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우선 통합 이유. 원래 광주 전남은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가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에 따라서 광주와 전남을 분리해놨습니다. 당시에 관련 기사나 이 증언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광주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당시 신군부의 그 흐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이 사실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분할 통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인 그런 이제 위치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지역 소멸 위기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나누어서 경쟁하기보다는 예. 하나로 힘을 합해서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도 실행하고 생활상의 편익도 도모하고 네. 그러는 게 좋은데 마치 정부가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마치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 성장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따라서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 지역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정책을 가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요구하고 지역의 현실이 딱 맞아떨어져서 통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 이런 기회가 왔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통합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거야? 사실 이 대목은 되게 송구한 부분인데요. 예. 정치권에서 먼저 정리하고 특히 시도지사가 그냥 통합 추진하겠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밀어주는 이런 모양새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요구와 지역적 요구가 동시에 맞아떨어져 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저는 원래 조금 단계적으로 거쳐가자 통합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근래에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절차를 밟아서 차분하게 가면 실제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가능하냐 하고 살펴봤더니 가능해요. 예. 저쪽 마산 창원 진해가 2016년에 세 군데가 통합을 해서 특별법이 통과된 걸 보니까 3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월 말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7월에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통합을 큰 틀을 우선 하지해서 추진해 가면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적 어떤 긴박성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기존 마련됐던 초안 내용이 최종 특별 법안에 잘 좀 담겼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래 광주와 시하고 전남도하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합의했던 초안이 있는데 예. 이것을 당에서 가져가서 당론으로 발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 저희들이 원래 요구했던 안 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이제 큰 틀은 정리가 됐으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특례 조항들을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과정이 네.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음. 보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강하게 주장해 오셨던 정부 부처 이전,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것은 좀 잘 담겨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요구한 거여서 저희 원래 초안에는 담겨 있었는데 네. 당이 마련해서 발의한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게 대전 충남 특별법하고 광주 전남 특별법이 동시에 가면서 이 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루자 하면서 빼놓은 상태여서 이거는 지금 그 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아하. 어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예.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예. 이미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이게 민주정부에 계속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 또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공공기관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하고 특히 저는 네. 부처 이전 농림부하고 문화부 정도는 전남하고 광주 옛 전남하고 광주가 되겠죠. 네. 나중에 가서 보면 여기 꼭 와야 된다고 보고 특히 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는 네. 이쪽 저는 동부권으로 이게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농협중앙회 같은 게 예. 서부권 서남권으로 가고 예. 문화체육부가 광주권으로 오고 예. 농림부는 이쪽 동부권으로 오는 게 맞다. 그래서 균형 배치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농림부에 대해서 전북이 또 되게 욕심을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왜 행정수도가 여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놔두고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고 빼내가겠다는 가냐. 거냐 또 그런 저항이 있고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정부와 깊이 있게 논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계속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특별 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확정 지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청사를 어디에 둘 건지 또 특별시 의회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우선 지금은 열어두고 나중에 정해도 되는 문제 맞습니까? 원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큰 틀을 먼저 잡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는데 그 두 가지 말씀. 첫 예. 번째는 청사. 시청사 문제. 예.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법에는 세 곳에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순천에 있고 저기 남학에 있고 광주에 있고 청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전남을 합하면 이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본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본청사가 어디야?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걸 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심해져서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요즘 일정한 기간씩 세 곳을 돌아가면서 시장이 근무하면 좋겠다. 순회하는 방식으로. 예. 만약 저한테 기회가 준다면 저는 6개월씩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세 곳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뭔지 이걸 좀 살펴본 다음에 예. 이것이 특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친 거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 특별시장이 돌아가면서 일단 근무를 하다가 네.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청사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균형 운영한다는 얘기는 예. 저라면은 그 부시장이 4분 있는데 예. 한 분을 이제 그 기관 유지 음. 기능을 담당하는 예. 기관 유지를 하는 이 행정부시사 예. 부시장 이분 말고 3분은 예. 각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역 부문을 관장하게 하고 예. 지역에 책임을 지게 하고 예. 그러니까 지역 책임 부시장 이런 체제로 저는 운영을 하고 시장은 순회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적절한 시점에 그 정한다. 행정 기능을 담당할 곳을 돈다. 만약에 새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새로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의원 정수는요? 그다음에 의원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139만에 23명인 광주시의회와 예. 178만에 61명인 전남도의회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른바 광주 시민들, 지금 광주 시민들의 대표성이 현저하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를 지금 조정하고 있으면 예. 통합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예. 광주시의회 의원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네.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정개특위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제 좀 동북권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광주는 뭐 광주대로 또 전남은 전남대로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들어오고 계시겠지만 동북권 소외론입니다. 결국 광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발전된다고 해도 서부권 위주로 지원과 발전이 좀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도 예. 들으셨겠지만 어떤 말씀 주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여순광 그러니까 동북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최대 그러냐면 수혜지가 될 것이다.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이쪽은 그동안 이 제조업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예. 특히 석유화학, 예. 우주항공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전환기잖아요. 네. 이 제조업이 재료 뭐 신소재나 예. 이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맞아요.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위기도 있고요. 네. 물론이죠. 지금 석유화학 쪽이 되게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상황이 안 좋아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이 예. 기회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예. 통합의 기본 지향은 지역주도 성장입니다. 네. 그리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지원책 중에서도 산업 활성화거든요. 네. 어제 들으셨겠지만 전국의 그 이른바 그 10개 대기업 그룹들 있잖아요. 예. 그 대표들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어제 모임을 했죠. 청와대에서. 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10대 그룹에서 270조 플러스 다른 기업까지 합해서 300조 정도를 네. 지역에 투자하겠다. 5년 동안에 앞으로 5년 동안에 300조를 지역에 투자하겠다. 예. 그래 그 얘기는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중에 3분의 2인 200조는 호남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제가 성명서를 내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네. 대통령께서도 100만 정도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신도시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 신도시는 무슨 그 공간적 범위를 가진 그런 그 기존의 도시 형태가 아니라 산업 벨트 곳곳에 성장 거점이 되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예.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경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 어딘가 저는 동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기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환경도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순천시에서는 들어보니까 뭐 아리백 산단을 광양과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맞습니다. 또 여수는 나름대로 이 물류 관련된 이런 거 고흥에서는 뭐 우주항공 이런 쪽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동북권이 아마도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서부에는 에너지와 AI 쪽이 지금 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부는 지금 신소재와 2차 전지와 이 제조업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주항공과 같이 가면서 저는 여기가
뭐 반도체도 요즘 세게 좀 말씀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또 전남 동부 지역 현재 산업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환의 기회가 온 거죠, 같이. 그렇게 된다 하면 특례 조항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개발청 얘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예.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특별법 자체만 가지고 다 통합이 끝난다거나 그런 네. 게 아니고 예. 전혀 이 특별법은 통합의 시작입니다. 예. 통합의 얼개만 짜고 음.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고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모임을 딱 주도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지역의 통합과 맞물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도 성장을 한번 시도해보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또 하나 전남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국립의대 설립인데요. 네. 대전 충남 특별법안에는 이런 언급들이 좀 있던데 전남 광주에는 중요한 것에 비해서 또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 빠져있다는 말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요. 예. 329조 그러니까 전남광주 특별법 예. 특별시 그 설치법 309조에 보면 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해가지고 특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329조에 여기에 보면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의사 양성 배치 및 1년 교육연구기관 지원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게 의대 설립의 근거, 운영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국립의대 어쩌고 이렇게는 돼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그 근거라고 보시면 돼서 특히 여기에 보면 더 큰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그 지필공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 이걸 예.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 두고 있어서 네. 이 두 개가 예. 결합을 하면 저는 뭐 국립의대 설립 지금 한다고 발표가 돼 있고 또 인원까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100명 네, 이렇게. 네.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이게 대전 충남 비교하면 특정 대학까지 거기 언급이 탁 돼 있던데 이런 거 좀 이렇게 이쪽으로 그게-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게 아마 설립이 되거나 설립 단계에 있는 것과 예. 지금 설립 계획을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정도 봅니다. 이것이 대전 충남엔 되는데 광주 전남엔 안 되나 이런 일은 저는 있을 알겠습니다.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앞으로 통합까지 남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제가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성장 통합, 균형 통합, 기본소득, 녹색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예, 제시를 했는데 예, 저는 이 속도전 때문에 빠진 아까 예. 말씀하신 그런 많은 이 지역 간 균형 문제나 교육 통합 문제나 네. 의회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네, 저는 핵심이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데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재정 지원만 놓고 보면 예.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에 예.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광주 전남이 기여를 많이 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못했다.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중간에. 그동안 우리가 집권을 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까 봐서 예. 사실은 광주 전남에 뭘 못해줬다. 눈치 보느라고. 예. 그런데 내가 그 부담을 또 안겠다. 그래서 예. 광주 전남의 통합을 핑계 삼아서 구실 삼아서 예.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뒷받침을 하려고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어제 그 회동 10대 그룹에서 예. 270조 플러스 일반 이제 다른 기업에서 30조 해가지고
300조를 5년 내에 지역에 투자하겠다. 지역에만. 네. 그건 수도권 제외한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충분히 가져온다면 저는 지금 특별법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걸 특히 대통령께서 굳은 의지로 이걸 밀고 가실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통합특별법 2월 말까지 통과 무난합니까 이거? 그거는 그제 저희 원내대표가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고 예.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도 저는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의회 다수를 저희가 점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거는. 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과 함께 행정통합 이야기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금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도. 아이고 진호야 아이고 봄은 안 오고 금이 와버렸냐 부자 되건데 아 여사님 오늘 한돈 시세가 글쎄 87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아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혼 예물할 때 나눠 낀 그 반지만 갖고 있어도 뭔가 그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아이고 그 봐봐라 그 저그 한평에 그 황금 박쥐 한번 봐봐. 네. 옛날 만들 때 그 시세가 28억 원인가 그랬단 말이다. 네. 그때도 혈세 낭비라고 그렇게 욕도 많이 묵었는데 아 요새 금 가치로 보면 370억이더란게. 네? 갈수록 올라가오지. 와. 좋겠어 아주 부러워. 아 근데 이렇게 또 금값이 오르니까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 돌반지 선물 주기도 좀 부담이 이러지, 되고 이러지. 금 투기에다가 또 중고거래 사기. 아 또 금 훔쳐가는 도둑들이 그렇게 기승을 부린대요. 아이고 나쁜 맘 먹는 게 제일로 문제지. 아 저 그 종로에 그 금은방 거리를 가면 사람이 오죽 많냐. 많죠. 근데 요즘에 그것도 웃을 상황이 아니라더라. 왜요? 뭐 가짜 금이 시장에 풀려갖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혹시나 당하면 안 된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쓴다더라고. 아이고 전국적으로 요 가짜 금이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요. 가짜 금. 아니 근데 금이 가짜면 티가 좀 나지 않나요? 색도 다르고 무게도 다를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지나버렸단게. 그 텅스텐인가 요것을 섞어놨단디. 텅스텐. 금이랑 비슷한 특성을 갖고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보다는 그래도 좀 흔한 금속이잖아요. 가격이 겁나 싸. 아 가격이 엄청 싸구나. 네. 또 노란 광택이 또 나니까 금이랑 비슷해 보이고. 그래. 아. 그 어느 외국에 본게 동전으로도 만들고 그러더만. 어. 그거를 금에다가 섞어갖고 맹근 금을 요 팔아먹는 사기꾼이 있는갑더라. 아이고. 겉을 봐도 금이고 요것을 잘라봐도 금색이고 아이고. 심지어 요걸 녹여봤는데도 큰 티가 안 나도록 요 기술까지 발전을 해버려갖고 골치를 썩는다더라고. 오마나. 아이고. 이 밀도가 금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무게 구분은 어려워도 자석 테스트 같은 거로도 몰라요? 그게 그 완성도를 보면은 기가 찬다더라. 그 전에야 좀 잘라보면 알았는데 그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진다더라고. 아이고. 도금을 살짝 두껍게 해갖고 시약을 검사해봐도 요것도 통과해불고. 네. 처음에는 텅스텐을 알갱이로도 맹글었다가 요것도 걸려본게 인자 파우더식으로 섞어버려갖고 전문 감정가들도 속는단다. 인자 요 자석 테스트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꼭 장비로 검사를 해보는 거지. 큰일이네요. 아니 근데 그럼 금은방에서 피해 많이 보겠는데요? 가짜금 주의해라고 요 함량 미달금 척결 안내문들도 붙여놨더만. 그 어떤 업체는 한 660돈인다 요만큼을 매입을 해갖고 절반 가까이가 텅스텐이어갖고 그렇게 손해를 봤다더만. 어디는 한 수천만 원 피해 본 데도 있고. 진짜 제가 다 속이 아픈데 예.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도대체? 사기상한 사람들 보면은 디자인을 본게 요 한자가 있는 중국산도 있고 또 외국인이 금 감정하는데도 직접 와갖고 한번 뚫어보려고 왔었다더냐. 진짜요? 좀 수상하다 해갖고 경찰을 부른 게 도망을 가버렸단다. 와 유통이 조직적으로 커지는 거면은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소비자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한번 피해를 보면 단위가 큰게 네. 소비자 손에 가면 이제 요거 회수하는 것도 어렵잖아. 어렵죠. 예, 거기다가 그 신뢰가 걸린 문제 아니요. 아, 여기서 금 샀는데 가짜를 샀다도 그 금은방을 누가 갈 거요? 아무도 안 가죠. 예, 이 업체들이 그래갖고 사비를 들여갖고 가짜 금을 적발하려고 경고문도 붙이고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고. 이제 진짜 금 사고 팔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감정원도 좀 가보고요. 제조 이력도 좀 확인해보고 중고거래 사이트 개인 간 거래는 이용하면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정확한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이것은 그 범죄요, 사기라고. 금에다가 장난을 쳐갖고 그것을 갖다가 또 팔아먹어서 수익을 얻은 것인데 금은방도 피해자고 산 사람도 피해자고 벌새부터 이 가짜 금땡이가 돌아다니는 것이 한두 덩이가 아니더만. 아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요 신뢰가 이어지지 않겠냐. 아니 여사, 아이고 떡배 영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나 저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 금을 사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 아니 뭘 믿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사고 팔어. 아이고 진짜. 가짜 금 조심. 또 조심. 라디오 전망대가 2월 5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